안녕하세요. 저는 천하이엔입니다. 베이징 영재과학고등학교 2학년 17살입니다. IQ 168,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3연패, 물리 경시대회 금메달, 14살에 중국 최연소 영재학교 입학. 제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수학여행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 조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영재교육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중국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오십시오. 선발된 30명 중에 저와 제 룸메이트 리시아, 그리고 저희 학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왕카이, 천펑, 장웨이, 저우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두들 자신감에 차 있었죠. 사전 교육이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가르치셨고, 문화 선생님은 김치는 파오차이가 원조, 한글은 중국 문자를 참고해 만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식을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영재답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왕카이는 우리가 가서 한국의 열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자료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리시아와 저는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이엔, 한국 영재들 수준이 궁금하지 않아? 분명 우리보다 한참 떨어질 거야. 맞아. 우리가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늘 1등 하잖아. 한국은 가끔 메달 하나 따는 정도고.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집합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배웅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서 중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와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없겠지만 구경은 잘하고 와라고 하셨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천펑이 갑자기 우리는 중국 영재 학생 단체인데 VIP 체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죄송하지만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라고 하자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베이징 영재고 학생들이에요.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인데 이 정도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무마시켰지만 저희는 중국에서 영재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불평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우원이 가방에 500ml 음료수를 넣어왔는데 버려야 한다고 하자 30분간 직원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액체가 폭발물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화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규정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무식한 규정이네요. 이래서 중국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다른 승객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저희는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니까 이해 못한다며 무시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기내에서 큰 소리로 수학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 문제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응용하면, 아니야, 그보다는 리만 가설의 관점에서. 승무원이 다가와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을 위해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했지만 왕카이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옆자리 승객이 영어로 제발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 리시아가 중국어로 영어로 말하지 말고 중국어로 하세요. 세계 인구의 20%가 쓰는 언어인데 라고 받아쳤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웨이가 이 음식의 영양학적 구성이 불균형하다며 15분간 승무원에게 강의를 했고, 천펑은 비행기 기내압과 미각의 상관관계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예상보다 현대적이어서 살짝 놀랐지만 저희는 곧 그래도 베이징 다신공항이 더 크고 웅장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첫 번째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자 리시아가 중국어로 우리는 중국 영재 학생들입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실례합니다. 라고 하자 리시아가 화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중국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공항에서 일하죠? 한국의 교육 수준이 이 정도예요? 왕카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VIP 방문객을 위해 중국어 서비스는 기본 아닌가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이 와서 겨우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죠.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천펑의 가방이 늦게 나오자 그는 직원에게 달려가 내 가방에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들어있다. 영재의 연구 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나? 라고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 가이드 박민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중국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왕카이가 바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한데요? 성조가 정확하지 않네요. 제대로 중국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박 가이드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도 저희의 평가는 계속됐습니다. 길이 좁네. 중국의 대로에 비하면 초라해.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창의성이 부족한 것 같아. 신호를 왜 저렇게 철저히 지키지? 융통성이 없는 민족성의 증거야. 특히 저우원은 교통체계의 효율성에 대해 20분간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혼자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숙소는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중국 영재 학생들인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장회의가 요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된 객실로만 배정 가능합니다. 한국은 손님을 이렇게 대하나요? 우리가 일반 관광객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리시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쓸 돈이 얼마인데 경제적 기여도를 생각하면 특별 대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프런트 직원이 난감해하자 매니저가 나왔지만 결국 원칙은 원칙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서비스업은 경직되어 있다며 불평하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첫날 저녁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영재교육원 원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영재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장님이 환영사를 하시는데 천펑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영재교육원의 노벨상 수상자는 몇 명입니까? 원장님이 당황하시며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라고 하시자 천펑이 비웃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저희는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 IQ는 얼마입니까? 국제올림피아드 성적이 중국보다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육이 주입식이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데 사실입니까? 한국 측 교수님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저희는 그것을 진실을 들어서 불편해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더 큰 무례함이 드러났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품평을 했습니다. 이 김치는 사천의 파오 차이를 베낀 거죠? 불고기. 이것도 중국 요리의 변형 아닌가요? 한국 요리는 다 중국에서 왔는데 자기들 것인 척하네요. 급기야 리시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잖아요. 문화도 당연히 중국에서 배워간 거죠. 그 순간 한국 교수 한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그런 편향된 역사인식은 곤란합니다. 한중 관계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고 문화는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 교류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왕카이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배운 역사책에는 분명히 어느 나라 역사책이든 자국 중심적 서술이 있습니다. 객관적 역사인식이 중요하죠. 저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논쟁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멈췄습니다. 둘째 날 아침, 첫 공식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중국 문화의 아류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전시관에서 큐레이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5세기경부터 리시아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다 중국에서 전래된 거 아닌가요? 청동기 기술은 중국이 원조잖아요. 큐레이터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청동기 기술이 대륙에서 전래된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영동검은 독자적 발전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왕카이가 비꼬았습니다. 결국 원천 기술은 중국 거잖아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대화를 들으셨나 봅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다가오셨습니다. 학생들, 잠깐만. 내가 은퇴한 역사학 교수인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베이징 영재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배운 역사가 틀릴 리 없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재가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하나? 자, 이리 와봐. 할아버지는 박물관 자료실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발굴 보고서와 논문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기 봐. 한반도 청동기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야. 그리고 이건 성분 분석 결과고 중국 청동기와는 합금 비율이 다르지.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나?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할아버지는 중국 고대 문헌을 가져오셨습니다. 사기 조선열전, 한서 지리지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읽어봐. 천펑이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조선, 독립국. 그래, 중국 사서에도 조선은 독립국으로 기록되어 있어. 너희가 진짜 영재라면 원전을 제대로 읽어봤어야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영재가 아니야. 비판적 사고 없이 주입된 정보만 암기하는 건 앵무새와 다를 바 없지. 진짜 영재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 저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설령 문화가 전파됐다 해도 그걸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능력이야. 일본이 한자를 받아들여 가나를 만들고 한국이 한자를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문화의 우열을 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박물관을 나온 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확신이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가 한국 편을 드는 거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정식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12첩 반상이 차려지자 또다시 저희의 품평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다 중국 궁중 요리 스타일이네. 그릇도 중국 도자기 모방한 거고 젓가락 문화도 중국에서 전래된 거잖아.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우리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애들아, 밥 먹으면서 그런 무례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리시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 니네가 한국 음식 문화를 얼마나 안다고 사실을 운우네. 주방장님, 할머니는 주방장을 불러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방장님이 나오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한국 음식의 역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방장님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김치는 고추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 백김치의 전통을 이은 겁니다. 중국 파오차이와는 발효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유산균의 종류도 다르고 과학적 설명이 나오자 생물 올림피아드 챔피언인 리시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은 중국 두시와는 제조법이 다릅니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주방장님은 30분간 각 음식의 유래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는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재고 뭐고 먼저 겸손함을 배워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못난 짓이야. 오후에는 경복궁 관람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되어 라고 설명을 시작하자 천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금성의 축소 카피 버전이네요. 규모도 작고 화려함도 떨어지고. 그러자 근처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분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학생,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천펑이 거만하게 반복했습니다. 중국 자금성을 모방한 싸구려 버전이라고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엄해졌습니다. 학생들, 여기 앉아봐요. 왜요? 우리 일정이 있는데. 앉아. 아주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희는 놀라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희 어느 나라에서 왔니? 중국 베이징 영재학교에서 왔습니다. 영재. 그래.
영재면 건축 양식의 차이는 알겠네. 왕카이가 자신있게 당연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경복궁과 자금성의 기단 구조 차이를 설명해봐. 그게 뭐? 지붕 곡선의 차이는, 단청의 색채 구성은, 전각 배치의 사상적 배경은? 저희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게 영재야. 내가 건축학과 교수인데 경복궁과 자금성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지어진 건물이야. 그리고는 30분간 한국 건축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검소함의 미학, 음양오행 사상의 구현. 저희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크기나 화려함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 나라의 철학과 미학이 담겨 있는 거지. 너희가 진짜 영재라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저녁 무렵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다도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리시아가 다도도 중국에서 전래된 거죠? 라고 또 시작했습니다. 찻집 주인 할아버지가 들으셨는지 다가오셨습니다.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차 문화의 원조는 중국이잖아요. 유구의 다경도 있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차의 원산지는 중국이지. 하지만 문화는 전파되면서 변화해. 한국의 다도는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것이란다. 그리고는 차를 우리시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한국 다도는 다선일미를 추구해. 차와 선이 하나라는 뜻이지. 중국의 공부차나 일본의 다도와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 저우원이 다기를 거칠게 만지작거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라. 도구를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다도를 배울 자격이 없어. 도구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도구일 뿐이라고. 이 다기는 300년 된 골동품이야. 너희 같은 무지한 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지. 할아버지는 우리를 내보내려 하셨습니다. 박 가이드가 간신히 말려서 체험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셨습니다. 셋째 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수학 공개 수업에 참관했는데 한국 영재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셨습니다. 자, 이 정수론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은 30분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 속도로는 10분이면 충분한 문제였거든요. 칠판 앞으로 나가서 빠르게 풀이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세 번째 줄을 쓰고 있을 때 한국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줄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이건 자명한 거예요.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n이 소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다시 보니 정말 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더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이엔 학생,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완전한 증명이 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풀이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한국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우아한 풀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학생이 나와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는데 정말 제 풀이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가 죽었죠. 물리 실험 시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제는 진자의 주기 측정이었는데 저우원이 이런 기초 실험은 중학생 수준이라며 대충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실험 조건을 통제하고 오차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저희 팀의 오차율은 5%였지만 한국 팀은 0.3%였습니다. 한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기초 실험일수록 정밀해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기초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실험 태도가 부실하네요. 과학은 이론과 실험의 조화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왕카이가 우리는 손님인데 왜 줄을 서야 하냐며 새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항의하자 왕카이는 중국에서는 VIP는 대접받는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학생,
여기서는 총장님도 줄 서서 먹어.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저희는 중국에서 온 영재. 영재고 뭐고 질서는 지켜야지. 줄 서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먹어. 결국 우리는 맨 뒤에 다시 줄을 섰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오후에는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AI의 윤리적 문제였는데 저희는 기술적 우월성만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AI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슈퍼컴퓨터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윤리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AI의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지식은 많지만 사고의 깊이가 부족합니다. 기술만 강조하고 인문학적 성찰이 없네요. 진정한 영재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날 전통시장 체험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천펑이 베이징 시장보다 작고 볼품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리시아가 이것도 중국 매운 요리, 베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가게 아주머니가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떡볶이가 중국 요리라고? 매운맛은 중국이 원조잖아요. 사천 요리의 영향을.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얘가 지금 헛소리를. 떡볶이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먹던 한국 고유 음식이야. 함부로 떠들지 마. 장웨이가 과학적으로 보면 고추는 중국을 통해 라고 하자 옆 가게 아저씨까지 나오셨습니다. 학생들, 고추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어. 중국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떡볶이는 고추 들어가기 전부터 있던 음식이야. 궁중 떡볶이 알아? 저희가 모른다고 하자 아저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재라면서 기본 상식도 없네. 공부 좀 하고 와라.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카이가 김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다가 김밥 포장지를 길에 버렸습니다. 순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예, 그거 주워. 왕카이가 못 들은 척하자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왕카이를 막아서셨습니다. 못 들었어. 내가 버린 쓰레기 주우라고. 청소부가 치우면 되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내가 버렸으면 내가 치워야지. 저는 중국 영재 학생인데. 영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그게 영재야? 그게 걔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결국 왕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죠. 다섯째 날 지하철 체험이 있었습니다. 표를 사는데 천펑이 기계를 마구 두드렸습니다. 왜 중국어 안내가 없어? 불편하잖아. 지나가던 직원이 와서 도와주려 했지만 천펑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기본 서비스도 안 되나? 직원이 영어로 설명하려 하자 영어 말고 중국어로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참다 못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기계 사용법도 모르면서 왜 남 탓을 해요? 그림 보고도 이해 못하는 게 영재예요?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떠들자 옆에 앉은 회사원이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시아가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라고 대들자 회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남을 배려해야죠.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저 의원에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저 의원은 못 본 척했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 의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생, 일어나요. 왜요? 저도 피곤한데. 아저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시잖아. 일어나. 저도 앉을 권리가. 그 순간 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약자석은 노약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양보해주세요. 주변 승객들이 모두 저 의원을 노려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젊은 것이 버릇이 왜 저래? 결국 저 의원은 쑥스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날 IT 기업 견학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시관에 갔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비판적이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기술력은 더 뛰어나죠. 이 정도면 샤오미도 만들 수 있어요. 혁신성이 부족한 것 같네요. 안내 직원이 신제품을 설명하자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기술의 원천 특허는 사실 중국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직원이 당황하며 그건 분야마다 다릅니다만 이라고 하자 장웨이가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조립 기술만 발달했군요. 원천 기술은 부족하고 그때 마침 견학 나온 다른 한국 대학생 그룹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학생,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도 곧 따라잡을 거예요. 사실 이미 일부는 추월했고요. 대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국가 대결로 보는 시각 자체가 편협합니다.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기로 했는데 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번엔 천펑이 새치기를 시도했다가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 견학 온 중국 영재 학생들인데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펑이 계속 항의하자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밖에서 드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줄을 섰는데 뒤에 서 있던 회사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국 영재라면서 줄도 못 서네. 영재가 저런 기본도 모르나. 7째 날 한류 체험이 있었습니다. K-팝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리시아가 이런 것도 결국 서구 문화 모방 아닌가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댄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K-팝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독창적이라. 중국 전통음악 요소도 많이 들어있던데요. 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예요. 체험 시간에 저희는 춤을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저급한 대중문화는 영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강사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술을 저급하다고 판단하는 건 편견이에요. 모든 문화는 나름의 가치가 있죠. 8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자유시간이 있어서 명동에 갔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리시아가 테스터를 마구 사용하며 중국 제품이 더 좋은데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적당히 사용해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우리가 얼마나 살 건데 이 정도 서비스도 안 되나?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쇼핑하던 아주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가씨,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나가. 테스터는 모든 손님을 위한 거야. 저희는 중국에서 온 영재. 영재고 뭐고 예의는 지켜야지. 중국이 그렇게 예의 없는 나라야. 리시아가 발끈해서 중국을 모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가 정색하셨습니다. 내가 중국을 모욕한 게 아니라 내가 중국 망신시키는 거야. 이런 행동이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 몰라. 그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산 음식을 먹으려 하자 직원이 제지했고 천펑이 한국은 너무 규칙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규칙이 많은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이에요. 어느 나라든 카페에서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여기는 한국이에요. 에티켓은 꼭 지켜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박민준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쾌해했어요. 왕카이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예의, 배려, 겸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재니까. 진정한 영재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걸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지막까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장웨이가 줄을 서지 않고 계산대로 가려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아니라 질서예요. 줄 서세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리시아가 우리는 영재 학생이니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재가 예의도 몰라. 지식만 많으면 뭐해? 인성이 없는데. 너희가 중국 망신시키는 거야. 진정한 영재는 겸손해야 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어땠니? 한국 학생들 수준이 낮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학교에서 여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 교육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모든 문화가 중국의 아류다. 한국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썼습니다. 제목은 거울 앞에 선 중국 영재들 진정한 영재 교육을 생각하다였습니다. 우리는 영재라는 타이틀에 취해 오만했다.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는 부족했다. IQ는 높았지만 EQ는 낮았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한국의 우수성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었다. 진정한 영재는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기본 예절을 지킬 줄 알며 무엇보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국박물관의 역사 교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한국 식당 할머니는 겸손함을, 한국 시장 아저씨는 책임감을, 한국 지하철 승객들은 공공의식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중국이 최고라는 우물 안개구리였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여행은 굴욕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교육이었다. 선생님들은 제 보고서를 보고 불편해하셨습니다. 하이엔, 너무 자학적이지 않니?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런 내용이 밖에 알려지면.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영재라는 타이틀로 으스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보고서가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학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1년 후 대학 면접에서 한국 여행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면접관이 크게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실패와 굴욕에서 배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영재의 자질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재는 IQ 점수가 아니라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혼나고 망신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를 혼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설계를 전공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스마트폰의 외관과 UI, 설계를 동시에 관장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중국 기술이 세계를 석권할 거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저에게 있어 한국은 늘 중국 문화를 따라오고 있고 조금 늦게 배운 것을 애써 포장해서 자국민들에게 우월감 같은 것을 심어주려는 나라 정도로만 여기곤 했습니다. 제 동료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방대했고 그만큼 기술력이나 자본력 면에서 우린 충분히 앞서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 것은 몇 해 전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가 속한 회사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 런칭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을 손쉽게 압도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출하량만 놓고 보면 이미 중국 안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큰 수치가 나오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획득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막막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 수뇌부가 말했을 때도 한국은 도시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 금방 재패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정작 제가 관련 리서치를 맡아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인터넷을 비롯해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공유되며 무언가 어설프게 출사표를 내밀었다간 그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는 곳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우려를 회사 측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데 한국 따위가 오히려 배워야 할 입장 아니냐는 식이었죠. 사실 저도 본능적으로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들어온 게 한국은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면서 스스로가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주위에서 반복해 말하니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한국 진출 프로젝트가 결정됐습니다. 저도 그 팀의 핵심 멤버로 차출되어 직접 현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업계를 돌아가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로봇 청소기든 심지어 전자제품과 무관한 상품들과 마구잡이로 확장해 중국에서 꽤 성공한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잠옷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이라는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고 주변 환경 정비나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대도시 공항이 훨씬 거대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한국은 크기가 아닌 다른 면에서 깔끔한 정리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공항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교통체계 역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한국은 상용 오지, 망이 빠르게 구축되면서도 와이파이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군요. 이 점이 스마트폰 이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이미 많은 외국인도 한국을 방문하면 불편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봤자 인구 적은 나라에서 도시만 이렇게 관리하는 거겠지 하며 마음속으로 한껏 비웃었지만 묘하게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스마트폰 시장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도심 골목의 휴대폰 판매점이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정 코너에서부터 남녀노소를 직접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제품을 고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가성비를 내세우면 웬만해서 호응을 얻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렴하면 일단 사고 보자는 소비계층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비자 몇 사람을 상대로 우리 회사 제품이 이러저러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소개했을 때 그들은 곧장 디스플레이 화질, 반응 속도, RAM 용량,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특정 앱과의 호환성 등을 정말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면서 이질감이나 잔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더군요. 그중 한 소비자는 삼성폰이나 애플폰은 이 기능이 이렇다. 그런데 당신들 제품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뻔한 가성비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가성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해도 휴대폰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편의성과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매일 쓰는 물건이니 가격이 조금 비싸도 문제가 없거나 내 취향에 맞으면 그걸 사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자기 과시가 심한 건가라고 코웃음 쳤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 수준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제대로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파악해 가성비를 뛰어넘는 또 다른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정작 본사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성비로 승부 보라. 어차피 한국도 젊은 층은 다 가격이 중요할 테니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만 조금 애플처럼 흉내 내주면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조금씩 파악하며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가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은 무언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리뷰어나 유튜버들이 빠르게 시제품을 받아 분석 영상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그렇다면 저희 제품도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혹은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취향을 콕 집어 선보인다면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사에서는 너무 많은 품목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했고, 그것도 대부분 품질보다는 가격 대비라는 이미지로만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청소기, 보조 배터리, 스마트워치, TV 등등 끝도 없이 라인업을 늘려서 한국 시장에 던져놓자는 시기였죠.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신뢰도가 확실한 곳이어서 어설프게 브랜드 이미지를 키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그럼에도 추진은 계속됐습니다. 본사 대표가 한국 기자단 앞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차별화된 샤오미 제품군이 단기간에 시장 1위를 점령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동석했는데 한국 기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비웃거나 비판하는 시선도 감지되었고, 어떤 기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수많은 제품을 경험해본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는 것만으로 시장을 뒤집을 순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본사나 중국 쪽 동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애초에 대단한 시장이 아니다. 과대평가된 곳이다. 우리는 글로벌에서 이미 자리 잡았으니 금방 점유율 올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러다간 오히려 망신만 당하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굳이 나서서 말리거나 다른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 오프라인 매장 오픈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인력 채용부터 매장 입지 조사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유명 쇼핑센터들과 접촉했지만 의외로 많은 곳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입점시킨다고 해서 정말 매출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나 품질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성비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기업 신뢰도에 치명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만사항이 실시간으로 확산됩니다. 중국 내부에서야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이엔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필두로 내세우고 이어서 다른 제품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 하이엔드 모델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장기간 안정화 테스트에 시간이 많이 들었고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여전히 불안했죠. 저는 실무자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했지만 본사에서는 일단 내놓고 보라. 한국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통할 거다. 가격도 기존 프리미엄 폰보다 싸니 괜찮다라고 강행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처음 출시되자마자 유튜버들은 속속들이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나 터치 오작동, 블루투스 연결 불량 등을 검증해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쏟아졌고 가격은 조금 싸지만 품질이 이래서는 못 쓰겠다라는 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아예 환불을 요구했는데 반환 절차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반품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한국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유명 IT 매체에서도 새로 출시된 중국산 하이엔드 폰, 기본 기능도 미흡 같은 제목으로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본사는 다급해졌는지 뒤늦게 한국지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보가 잘못됐다. 리뷰어들을 잘 달래지 못했으니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제품이 훌륭하면 리뷰어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제품이 나쁘면 나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본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품질 개선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는 애플과 맞먹는다. 삼성을 능가한다라고 외쳐댔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망상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로봇 청소기, TV, 보조 배터리 등도 차례대로 출시되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평가가 거세게 갈렸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경우 저렴한 가격 대비 청소 성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몇 달 쓰고 나니 고장이 잦다고들 했습니다. TV는 패널 품질은 준수하나 그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한국 방송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리모컨 반응이 느리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됐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초기엔 잘 팔렸지만
한번 스파크가 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리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인증이나 관리 감독 제도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거대해도 이렇게 현지 시장 특성과 규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명성에만 타격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엉망진창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었는데 본사 고위진들은 여전히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민감할 뿐이다. 실상은 우리가 우위다. 어차피 한국인도 언젠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종의 정신승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식의 멘트를 노골적으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엔 좀 수위가 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개 지방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그대로 복제하면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제어하겠느냐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국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제품 중에서 제 값을 주더라도 품질 좋은 걸 사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창 이 난장판 속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진행을 돕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프리미엄 라인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체험 부스를 연 것이었죠.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왔고 저희는 이들에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한 소비자가 와서 이 기종은 아직도 터치감이 개선되지 않았냐. 지난번 모델을 썼는데 문자가 잘 안 보내지고 터치 오류가 심해 사용을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이번 모델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걱정 없다고 거짓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시연용 스마트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고 앱 여러 개를 동시에 작동해보더니 여전히 튕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도 다들 그 광경을 지켜봤고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저희는 얼른 데모 기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최신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소비자가 최신 업데이트라고 표시돼 있다. 버전 확인해봤는데 이미 최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폰을 싸게 파느니 차라리 제대로 만든 폰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한국에서 이 정도는 삼성이면 중저가 라인업도 충분히 커버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저는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단지 싼 가격으로 어찌 한국인들의 깐깐한 기준을 돌파하겠느냐는 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본사 대표가 마치 기자회견이라도 하듯 행사장에 나타나서 한국 시장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장악할 것이고 이미 대단한 기술력을 증명했으니 삼성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체험 부스에서 오류 알람이 또 울리고 앱이 갑자기 꺼지고 폰이 재부팅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취재진과 일반 관람객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언론과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됐고 저희는 행사장에서조차 제품 품질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비웃음을 동시에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본사가 미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자존심만 내세운 상태로 한국 시장을 호락호락하게 본 결과가 이런 식의 대참사로 이어졌으니까요. 그 후 저희 회사는 급하게 일부 매장 오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대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완전히 물러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간신히 작은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조정했죠. 저 역시 그 매장 오픈 과정에 투입됐습니다. 매장이라고 해야 겨우 몇 평 정도 되는 비교적 존재감이 옅은 자리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자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전처럼 대단한 기세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걸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예상대로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뿐 구경하러 들어오는 이도 적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매장은 저가 모델 위주로 구성했는데 애초에 이 시장에서 싼 폰 찾는 소비자는 극히 제한적이더군요. 가격이 중요해도 어쨌든 자급제 모델 등 다양한 대안이 즐비했고 중고 거래나 다른 브랜드 중저가 폰도 워낙 활발하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스마트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통화 중 갑자기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린 문제를 겪고 그 과정을 상세히 올려버린 겁니다. 그 글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이미 최신 버전이었다. 결국 서비스 센터를 찾았더니 부품 재고가 없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야 중국 브랜드의 본질이 드러났다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AS나 사후관리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이 되는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다시 살 리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브랜드를 배척한다. 편견이 심하다.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이건 한국인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한국인들의 편견 탓으로 돌리면 뭐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매체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언급하기 시작하자 국내 소비자들은 더더욱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기피하게 됐습니다. 품질은 불안정하고 서비스는 미흡하고 심지어 회사 측 태도까지 오만하다는 인식이 번져갔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심차게 선보인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군도 도매금으로 불신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을 조속히 접는 방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이대로 글로벌 다른 시장에 집중하면 된다. 한국이야 원래 시장이 작고 중국 기술을 질투하는 나라 아니냐. 언젠가는 한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술력에 굴복할 거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 참사를 겪고도 반성 없이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공격적으로 저가형 모델을 내놓으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삼성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로 광고했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모델에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뽑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더군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선 삼성이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모든 라인업을 탄탄히 구축해버려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더욱 사라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번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익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도 걸렸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 것이나 문화를 베꼈다는 주장이 중국 내에 팽배했지만 정작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한국이 오히려 독자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술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IT 스타트업 간판이 보이고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간편 결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문서 편집과 화상회의까지 아무 불편 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결국 한국은 중국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 마지못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아직 우리의 잠재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제품이 우수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 저희가 낸 매출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 비해 늘어난 적이 없으니 추락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간 판매량을 보니 어떤 달에는 한국에서 겨우 2자릿수 판매가 찍힌 모델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본사 임원들은 이것이 한국인의 배타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국 제품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부실한 품질과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물일 뿐이니까요.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임원은 한국 시장은 아예 버리자. 어차피 인구도 적고 거기서 몇 대 팔아봤자 큰 이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한번 제대로 고급 제품을 내놓아서 이미지 세탁을 노려보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값싼 부품을 쓰고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채 어떻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임원들에게 한국에서는 품질부터 잡아야 한다. 그리고 AS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한국에서 오래 지냈더니 그들에게 세뇌당한 것 아니냐. 우리는 중국인데 왜 한국에 맞추어야 하느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남아 후속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본사는 아주 축소된 형태의 매장을 유지하라고 했고 온라인 판매 채널도 일부 남겨두라고 지시했죠. 아무리 적게 팔려도
혹시 모르니 우리가 아직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색이라도 내고 싶었겠지요. 저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점점 바닥을 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와 언론 기사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출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니 한국에서 AS 센터 운영도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적자가 쌓여가니 본사는 회계 정리를 빌미로 AS 인력을 감축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불편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 제품의 존재감은 사라져갔습니다. 곳곳에서 샤오미가 한국에서 철수했나 보다라는 말이 들렸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참으로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야심차게 뛰어들어 삼성과 LG를 밀어내고 한국 시장을 제패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한때는 분명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품질도 점점 개선한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시절 저희 회사가 가성비 좋은 제품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 한번 써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러나 저희는 그때 애초에 갖춰야 할 품질 관리와 혁신을 등한시했습니다. 애플을 연구하고 삼성과 경쟁한다면서 막상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외형 확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사후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니 당장 불만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 해외도 값싼 가격에 혹할 테니 매출은 늘어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이었죠. 그 결과가 지금 제가 목도하는 비극적 상황입니다. 본사 대표나 임원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망신을 톡톡히 당해놓고도 한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식으로 우깁니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제 주변 많은 중국인 동료들도 중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워낙 강합니다. 물론 애국심일 수도 있지만 때론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 믿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결국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더 머물 이유도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샤오미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애초에 싸구려 브랜드였잖아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완성도를 우선으로 삼으며 신제품을 낼 때마다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적극 개선해 나갔습니다. 제 회사 동료들은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다라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당장 실패했어도 언젠가는 한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지만 현실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야 매출을 낼 수 있지만 갈수록 해외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늘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윗선이나 동료들 역시 결국엔 한국 시장이 협소하고 한국인들이 배타적이니까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 꼴이 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저희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 최근 다른 진로를 고민 중입니다. 아마 회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진출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닫힌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상사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니 굳이 한국 따위에 매달릴 필요 없다. 한국은 언젠가 우리를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낙관이죠. 저는 그런 말에 더 이상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건 전혀 다르니까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본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매장에 내려온 지시는 판매 저조한 모델들을 재고 떨이로라도 소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회할 의지도 없고 한국 시장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이나 대표급들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비웃음을 살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굳이 막아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별다른 해명이나 설득이 통할 리도 없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처음에 공항에서부터 살짝 느낀 낯선 기분이 이 모든 걸 예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조직적이고 세심함과 기술적 경쟁력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두고 우리는 애플과 맞먹으며 삼성은 우습다고 허풍만 떨다가 결국 무참히 나가떨어진 겁니다. 제가 한 실무자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분한지 모릅니다. 본사에서는 아직도 저를 포함한 몇몇 실무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한국 시장 분석을 잘못했다. 홍보가 미흡했다. 현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명목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임원들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겠죠. 한국은 그냥 편견이 심해서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미 대단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게 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은 중국을 모방하는 국가일 뿐이고 언젠가 우리가 흡수할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작은 시장이지만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며 연구개발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품질과 서비스 훌륭하면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반대로 형편없는 제품과 오만한 태도를 가진 회사에는 가차없이 외면을 보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동료나 임원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분야뿐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 우기고 있습니다. 웃긴 건 그러면서 사무실에서는 은근히 아이폰을 쓰거나 삼성 모니터를 쓰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애플 디자인은 사실 중국이 먼저 했다고 억지 부리거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부품을 베꼈을 뿐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언젠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되겠죠. 저는 어떻게든 떠나보려 합니다. 여기 더 있으면 저마저도 현실 부정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계속된 스트레스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가성비로 주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 없이 외형 성장만 도모했고 제대로 된 검증이나 피드백 수용 없이 오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만 키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린 거죠. 결국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매출이나 점유율 통계를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회사는 외부에서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윗선은 끝까지 한국은 별것 아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중국이 영원히 세상의 중심이겠죠. 한국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한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베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계속 되뇌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더 이상 설득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만만하게 볼 곳이 결코 아니며 그들이 쌓아온 기술과 문화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견고하니까요.